지금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과거는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줍니까? 누가 대신 져줘요?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질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는 허상이고 신기루예요. 없어요. 불안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다. 아셨죠? 그럼 뭐예요? 돌봐야 할 신호다. 그러면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허용하라. 다만 정리의 대상이다. 정리하는 대상이에요. 책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릴 때 엄마를 때렸다. 상다리를 엎었다. 내 관념에서 정리할 대상이라. 내가 5년 전에 사기를 당했어. 그걸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정리해야 될 내 관념이고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더 괴롭히지 마라 스스로를. 과거는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정리의 대상이다. 그럼 오늘은 뭐예요? 오늘. 과거는 정리의 대상이고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선택의 대상인 거예요. 선택의 대상. 오늘 어떻게 내가 하루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비교하고 불만의 마음으로 하루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한다. 오늘 이 순간 오늘을 선택하는 자는 나다. 근데 우리는 그 칼자루를 과거한테 내주고 있단 말이지.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아까 질문자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려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감사한 마음을 내야지 될까요?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눈물 나면 울면 돼요. 그리고 명상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누르지는 마세요. 명상은 누르는 게 아니에요. 억누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감정의 통로란 말이죠. 이 몸뚱아리와 정신은.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에게 오더라도 통과하도록 놔두세요. 바람이 통과하도록 놔두란 말이죠. 감정이 통과하도록 놔두란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라. 뭘? 지금 일어나는 감정과 느낌을 밀어내지 말고 부여잡지도 말고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내고 싶을 때는 화를 내고 원망하고 싶을 때는 원망을 해라. 하지만 그걸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마라. 표현하게 되면 서로 그 원망이 커지고 불편함이 커진다. 이 감정 원망이든 이 감정 슬픔이든 지나가게 놔두라. 흘러가게 놔두라.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 그러니까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는 명상과 마음 공부 또는 울기도 하고 또는 화도 내보기도 하고 또는 짜증도 내보기도 하고 스스로 자꾸 감정을 지켜보고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혼자 곰곰이 또는 누구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정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반복되면 그것도 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4가지입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바꿀 수 있는 것. 두 번째, 바꿀 수 없는 것. 세 번째, 지금 해야 할 것. 이게 현재의 선택이죠. 세 번째, 지금 해야 할 것. 네 번째,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 이 4가지만 체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지금 선택해야 할 것,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 이 네 가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치트키예요. 선생님, 불안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다. 아셨죠?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돌봐야 할 신호다. 불안 자체가 없애야 하고 적이고 미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정 없이 살아야 돼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감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도 감정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희, 노, 애, 구, 애, 오, 욕. 기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미움을 느끼기도 하고 욕심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7정, 7가지 감정 속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이건 근본이라는 거예요. 공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은 거예요. 7가지 7정은. 그걸 왜 없애려고 해요? 그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없앨 게 아니란 말이죠. 구름을 없앨 게 아니에요. 공기를 없앨 게 아니에요. 바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바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자연스럽다고 볼 때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생각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알면 돼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가도록 허용하라. 지나가도록 허용하라. 바닷가에 쓰레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밀려와요. 그러면 주울 수 있으면 주우면 되고 지금 주울 상황이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다만 내가 쓰레기를 덜 버리고 주변에 캠페인을 하면 돼요. 바다의 쓰레기를 누가 다 치워? 그건 인류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사라져야지만이 쓰레기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다. 다만 더 지나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지금 선택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들 이 네 가지를 체크한다. 인간관계든 인연관계든 지나가도록 허용하라. 해결책은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내용에 꼭 필요한 문구가 있어서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책의 10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인생을 날씨에 한번 비유하고 싶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햇빛이 나면 나는 대로 우리는 날씨를 바꾸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적응할 뿐입니다. 부모의 병도 어쩌면 내 삶에 찾아온 하나의 날씨입니다. 부모의 사기도, 부모의 실수도 내 인생에 찾아온 하루의 날씨일 뿐입니다. 요 얘기가 오늘의 핵심의 얘기예요. 부모가 실수를 했던, 부모가 사기를 당했던, 부모가 병이 생기든, 부모가 큰 실수를 했던 이 모든 것은 흘러가는 날씨와 같다. 한 날씨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괴로움으로 흘러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저 적응하라. 그저 적응하라. 요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보다 네 가지의 패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오늘 선택할 것과 오늘 내려놓을 것,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도 적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 네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응하고 연습하고 정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급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적응하면서 네 가지를 실천하세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선택할 것, 오늘 내려놓아야 될 것.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3년 만이네요.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귀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명상가를 위한 365일 수행 인력, 365가지의 수행법에 마음을 모아서 써봤습니다. 귀하게 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빠가 지인에게 야금야금 몇 억 가까운 돈을 뜯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금으로 주셔서 거의 환산도 안 되고 저희는 대학 등록금도 지원 안 해주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인에게 몇 억을 홀라당 줬는지 너무 배신감이 들고 억울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아빠란 존재를 너무 무심하게 버려두었나 죄책감도 듭니다. 그러기에는 사기 금액이 너무 크고 아빠도 그 사람도 모두 다 용서가 안 되네요. 결혼할 남자친구도 만나서 준비 중인데 아빠 사건 때문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나란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자책도 하고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 세상은 왜 이럴까요? 세상은 참 제각각입니다. 저라도 멀쩡하게 태어난 걸 감사해야 할까요? 억지로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까르마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지인에게 큰 돈을 뺏겼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질문의 내용입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지인에게 수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딸이 알게 된 거예요. 가족의 대학 등록금조차 지원받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지인에게 그렇게 큰 돈을 건네줄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사기까지 당해서 더 큰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아버지를 너무 무심하게 대했나 이런 죄책감도 들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데 아버지의 이런 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해도 될까라는 자책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런 걸까요? 저라도 멀쩡하게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사연의 핵심은 몇 억, 돈이 아닙니다. 지금은 돈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인의 마음가짐이 문제거든요. 자, 먼저 그 돈은 아버지가 번 돈이에요. 아버지가 번 돈을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려고 해서 당한 건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다 보니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예요.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아버지 돈을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한 게 마음이 답답하고 자식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긴 하지만 본인의 인생까지 자책하고 결혼까지 미뤄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자책하는 마음까지 올라올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의 삶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돈을 생각했을 때는 참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전체의 삶을 안 좋은 삶이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까? 아버지에 대한 불안과 불만, 불평 이건 저는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해서 뭐 하게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신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면 지금 사기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롭다. 이럴 때일수록 자식이 아버지의 편에 서 주셔야죠. 그리고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지금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죠. 그 돈을 번 아버지.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사기당한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 아버지를 왜 저렇게 살까? 예전에 나에게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런 실수를 하실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또한 아버지의 삶에 본인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들, 특히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갑자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키운 자식이 친구한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경우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까? 그것에 먼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아버지가 수억을 잃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지금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내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게 지금 이 시간이니까 일단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건이 일어났어요. 몇 억을 사기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인가?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인가? 아버지가 이 사건의 책임자겠죠. 아버지가 빌려줬으니까. 자,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과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책임.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판단으로 돈을 건넸는지는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아버지가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너무 친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줄 때 그 사람에게 그냥 준다 또는 투자한다, 빌려준다, 여러 가지의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건 자식이 지금 몰라요. 근데 유추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판단으로 돈을 건넸든 그건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누구의 영역이다?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본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 일인데 아버지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투자를 하는지 투자를 안 하는지, 아버지가 뭘 드시고 사는지, 아버지에 대한 취미와 아버지의 관심사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었어요? 대부분 자식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관심이. 자신의 삶을 살기도 바빠요. 부모도 자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자식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식으로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관심 없이 살다가 댓글에 적었잖아요. 본인이 질문자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게 살았는 게 아닐까. 이런 댓글을 썼잖아요. 그만큼 본인도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걱정과 염려가 올라오지만 그 전에 본인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과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사기를 당한 건 아버지의 영역이고 사기친 사람의 행동은 그 사기꾼의 행동이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이 모든 사건을 끌어안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불안한 마음을 자꾸 거듭거듭 반복한다면 아버지에게 도움되지 않고 내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를 무심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게 사기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댓글에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무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든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든 아버지는 그 일을 언젠간 당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습관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관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책임을 자꾸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말라고요. 그냥 다만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관들도 사기꾼에게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기를 다 당하게 된다고 하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구분합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기 사건은 내 책임입니까? 아니죠.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댓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서운했던 감정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발생한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자책하고 아버지에 대한, 자식에 대한 어떤 관여하는 마음을, 구조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아버지와 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자꾸 마음을 내는 순간 아버지하고 나하고 자꾸 불편함이 생긴다니까. 나 때문에 그런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서운했던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이거 다 본인의 착각이라고.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든 없든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은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일어났고, 그러면 앞으로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건 이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인연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마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100% 나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독자분들도 가끔씩 봉사도 하고 도반들끼리 수행자들끼리 만나면 좋은 게 많아요. 같은 수행을 하고 같은 봉사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 소통하면서 대화가 통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통하고 좋고 행복한 것만 있을까요? 그만큼 좋은 만큼 불편함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게 수행자든 도반이든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좋은 것도 올라오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안 좋은 것도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안 좋은 게 좀 적어요. 좋은 게 더 많아요. 좋은 게 한 70%고 안 좋은 게 한 30%예요. 이 사람은 90%는 괜찮은데 10%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10% 단점을 자꾸 보면 90% 장점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7대3이 되고 6대4가 되고 5대5가 돼요. 그러다가 단점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의 100%가 돼버려요. 장점도 이제 안 보여. 그러면서 결국은 그 좋았던 인연이 단점만 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본인의 감정 속에 되새김질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자꾸 불러오는 까르마를 만드는 거예요. 업의 장애를 만든다니까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장점이 많거든. 같이 봉사하고 나눔하고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장점이 많았고 이 사람의 장점이 많았는데 어떤 하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다가 장점을 자꾸 깔아 먹어. 그럼 결국은 단점이 더 커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은 다 사라지고 단점만 보이게 됩니다. 이건 배우자하고도 똑같고 자식하고도 똑같아요. 가족하고도 똑같고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무심하게 살았어요. 각자 따로따로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았다고 봅시다. 질문자처럼. 근데 아버지의 그 일이 딱 불거지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와 나와의 모든 사이를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있다니까요. 질문자는 댓글 속에 보면 이것 때문에 안 좋았나?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사기당했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더 나가서 결혼할 때는 돈도 적게 주시고 내한테 도움도 안 줬는데 이런 일은 왜 당했니? 여기까지 가잖아. 그럼 아버지의 좋았던 점이나 상대방의 장점은 다 사라지고 이제 부정적이고 단점만 보는 눈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는 것. 이게 다 정사유. 8가지의 바른 정진 공부 중에서 정사유. 바른 견해. 긍정적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정사유를 해야 정어가 되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흘러가죠. 8정도, 8가지의 바른 길, 마음 공부하고 행복으로 가는 수행정진의 길입니다. 사유가 망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단 말이죠. 부정어. 바른 말, 정어를 해야 되는데 부정한 말을 자꾸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아버지에 대한 관점 또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질문자는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2가지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수억 사기당했는데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요. 돈에 대한 아쉬움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지. 댓글 보면 아깝지. 물론 본인 돈이 아닌데 아버지가 잃어버리니까 아깝지.
여기에 내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판단과 아버지에 대한 정사유, 바른 사유를 하시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아버지가 사기당한 돈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꾸 아쉬움을 가지면 내 삶이 불편하게 바뀐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은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마음을 내면 낼수록 불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감정, 내 느낌,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스토아 학파, 우리 철학을 공부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분별하면 안 되지만 이것만큼은 분별하셔야 돼요. 뭐다?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아파요? 아픔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수술을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의사의 판단에 내 마음을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병이 있는 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의 질병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건 의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운동하고 잘 먹고 긍정적인 마음 내고 내 마음을 잘 챙기는 거, 마음을 챙기는 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이고 마음 공부고 명상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내 세포 통제할 수 없어. 내 질병 통제할 수 없어. 내 약의 부작용 통제할 수 없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 통제할 수 없어. 통증 통제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보통 통증에 짜증이 올라오고 수술 부작용에 짜증이 올라오고 약 부작용에 짜증이 올라온단 말이지. 왜냐?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나는 짜증이 올라온다고. 고통이 생긴단 말이지. 불편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시 질문자분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미 일어난 사기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 과거의 결정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의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자님 보세요. 통제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오늘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있어요. 오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유를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결혼을 준비를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혼식을 할 것인가, 결혼식을 대하는 내 마음은 통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 내 감정을 어떻게 돌볼지, 내 느낌을 어떻게 할지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따라해 봅니다. 과거는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는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과거를 책임을 누가 져요? 과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줍니까? 누가 대신 져줘요?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질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는 허상이고 신기루예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과거에 여러분이 아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물론 법적인 책임은 지면 돼요. 근데 법적으로 여러분이 소송을 걸든가 뭔가 고발을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그 누구도 책임져 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을 벗어난 얘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마음적인 거, 관념적인 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건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는 없단 말이죠.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자꾸 물어요. 엄마, 예전에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난 너무 힘들었어. 당신 신혼 초엔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그때 첫애 낳았을 때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지 알아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당신 10년 전에 사기당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우리 집 다 망했잖아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 누가 집니까? 그 시절 인연에 같이 살았던 그 인연일 뿐이에요. 그 인연 생기되어서 만들어지고 발생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건일 뿐이에요. 그걸 지금 와서 책임을 묻고 그만큼 더 삶을 야비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사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건 친한 사이일수록 책임을 물으면 안 돼. 특히나 부부관계, 특히나 자녀와 부모와 관계. 부모들이 가끔씩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네 때문에 내 젊음이 다 망가졌고, 야, 내 몸매가 다 망가졌고, 자식 2명 낳고 나니까 내 몸 봐라. 이놈의 아랫배가 아무리 굶어도 얼굴만 빠지고 뱃살은 안 빠진다. 이게 다 네 임신했을 때 늘어난 백가죽 때문 아이가? 엄마 또 그 이야기가 뭐 어떻게 하고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 백가죽의 책임을 누가 져요? 누가 임신을 하락했나? 내가 너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가씨 몸매였을 텐데 그 책임을 자식이 져야 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은 상처가 돼. 또는 자식은 또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내가 지금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컸어도 정서가 안 좋아. 불안해. 큰 소리만 나도 불안해. 엄마 아빠 책임이야. 부모는 그때 상황에 싸우고 싶어서 싸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인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상황들이 잘 살려고 해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봤고 미소 지으며 웃으면서 살려고 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지.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그걸 부모 탓으로 부모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식이 자꾸 부모 탓을 하면 부모는 안 괴로웠냐? 부모도 괴롭고 힘들었단 말이지. 가능하면 과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서로의 탓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탓하지 마라. 제발 가까울수록 서로에게 탓하지 마라. 지나가는 남에게는 탓하지 않아. 아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발을 꽉 밟아도 하다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가족끼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데 배우자가 아내 발을 꽉 밟았네. 재활용 쓰레기 들고 가다가 아내도 들고 가고 남편도 들고 가다가 남편이 무거워서 뒤로 하다가 아내 발가락을 밟아버렸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더워 죽겠는데. 눈도 없다, 눈도. 지금 몇 번째고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지. 저번에 시커멓게 멍들었는 거 멍도 지금 가기 전에 또 밟고, 경상도 말로 또 밟고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파트 주민이었으면 하고 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가까울수록 더 감정이 더 거세진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섭섭해. 우리의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